안녕하세요. 에이브입니다. 반갑습니다. JP 모건이 발표한 원자재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요. 최대 배럴당 $200, 서울에 휘발유 3,000원 시대가 올 수 있다고 해요. 최근에 중동에서 일어난 확전 분위기 때문인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내 자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전면전 가능성으로 전 세계 석유의 4분의 1, 무려 25%나 지나다니는 지구의 목구멍 두 개가 동시에 막히게 생겼어요. 아니, 미국과 이란 전쟁이 시작된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5개월째 지속되고 있는데 그게 뭐가 대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엔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살펴보면요. 중동 전쟁이 확전 및 장기화가 고착이 된다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에서 최대 $200까지 폭등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럼 이번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이 한국 경제에 어떠한 위험을 줄 것인지와 이 와중에 워렌 버핏이 550조 원이나 쓸어 담은 주식은 무엇인지 이 방송을 보는 우리들은 어떻게 생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100% 원유 수입국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당군 할아버지가 조금만 더 땅을 좀 잘 살펴서 기름이 묻힌 땅을 이렇게 골랐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듭니다. 지구를 하나의 커다란 생명체라고 봅시다. 생명체가 살려면 계속해서 피가 돌아야 되죠. 지금의 기름이 이 피와 같은 역할을 해요. 기름이 있어야 우리가 매일 타는 자동차도 다닐 수가 있고 비행기도 뜰 수가 있고요. 현대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공장도 돌릴 수가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유조선을 통해서 기름을 실어오죠. 유조선의 경로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요. 목구멍처럼 좁아지는 병목 구간이 있어요. 이걸 경제학과 군사학에서는 체크 포인트라고 해요. 원유가 여기를 통과해야지 전 세계가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구의 숨구멍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이 목구멍 두 군데가 동시에 꽉 막히게 생겼어요. 첫 번째 목구멍은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페르시아만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 있는 나라들의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 전부 걸프 산유국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과 LNG를 운반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게 되는데 하루 수송량이 약 2천만 배럴이에요. 전 세계 해상 석유 교역량의 약 25% 정도이고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20% 정도 있는데 이 좁은 골목에 목숨이 걸린 거죠. 그런 약점을 파악한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여기를 틀어막는다고 엄포한다는 거예요. 유조선이나 선장 입장이라고 생각해봐요. 혹시 지나가다가 미사일 맞을 수 있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해운사도 배를 못 내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 목구멍은 홍해 바브 엘만데브 해협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요, 이란의 혁명수비대 때문에 송유가를 저쪽 홍해 쪽으로 뚫어버려서 홍해 바다로 내보내려고 하는데 문제는 후티 반군이란 빌런이 생겼어요. 이놈들이 지난 7월 20일 날 휴전 종료를 외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전쟁 선포를 했거든요. 홍해 길목인 베브에란데브 해협에서 죽치고 서서 배가 지나가면 미사일로 쏴버리겠다고 하고 있어요. 해협폭이 26에서 30km 정도밖에 안 돼서 숨어서 미사일 쏴버리거나 자폭 드론을 날려버리면 피하기 힘들고 정말 곤란한 거죠. 문제는 여기 하루 원유 수송량이 740만 배럴이에요.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이 약 7%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인 거죠. 여기는 원유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핵심 물류 수송로예요. 그리고 이란 애들이 깽판 치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너네가 호르무즈 이거 막아버리면 나는 이쪽으로 기름을 팔겠다는 비상탈출구 같은 데죠. 여기 두 곳이 막히면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최소한 25% 이상이 막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좀 비슷하게 될 수 있겠네요. 명절이에요. 특별히 이제 추석이라고 쳐요. 이제 서울에서 고향 내려가려고 경부고속도로에서 뭐 붕괴 위험이든지 뭐 시설이 안전하지 않다든지 이런 신호가 떴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반포나 한남IC에서 차 못 들어가게 막고 있어요. 그럼 어떻겠어요? 일대 차들이 다 엉키고 도로가 마비되고 대혼란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이랑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 기름값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 실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니까요.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기준으로 하거든요. 평시에는 배럴당 70에서 80달러 정도 해요. 근데 여기에서 뭔가 이상이 생기면 가격이 확 오릅니다. 4년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기억나세요? 그때 배럴당 110에서 120달러까지 올랐거든요. 원유 공급망에 타격을 주는 이슈가 생기면 30에서 50%가량 급등해요. 그래서 최근 전망치도 배럴당 150에서 120달러 정도로 오를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된다면 미국 최대 은행이자 금융가의 큰형님 격인 JP 모건에서 유가가 70%까지 오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배럴당 150에서 200달러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확률은 물론 그렇게 높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되잖아요. 최악의 경우에 물가 상승률이 정말 JP 모금대로 된다 그러면 롯데월드 타워만큼 높아지는 거죠. 헬게이트가 열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배럴당 150에서 200달러로 가면 사실 체감이 좀 어려울 거예요. 이게 얼만큼 높은 건가 하면요. 2008년도 금융위기 직전에 유가 최고치가 147달러였어요. 만약에 정말로 배럴당 150에서 200달러가 된다고 친다면 서울의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이 리터당 2,500원에서 최대 3,200원까지 폭등하는 거예요. 그 외에 모든 생필품 가격은 에베레스트산을 넘어서 우주까지 올라가겠죠. 물론 배럴당 150에서 200달러까지 오른다는 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JP 모건 리포트에서 나온 거예요. 물론 기름값이 많이 오르겠지만 이렇게까지 설마 될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JP 모건의 리포트처럼 된다고 치면 이건 정말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에너지 쇼크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센데 그냥 다 박살내버리고 전쟁 빨리 끝내면 되지 않아? 이게 정말 조금만 알면 어려운 게 전쟁을 빨리 끝내려면 이란 혁명수비대랑 후티 반구만 핀셋으로 이렇게 도려내야 돼요. 근데 전쟁하더라도 국제법 준수와 인도주의적 고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민간인 피해 최소의 원칙을 지켜야 돼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놈들이 우통까고 당당하게 맞짱 뜨는 놈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병원이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같은 데 숨어 있어요. 암에 걸리면 암세포만 제거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놈들 잡으려고 잘못 미사일 날렸다가는 무고한 어린 학생들이나 환자들의 피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놈들이 항만에 깔아둔 지뢰 있잖아요. 그거 제거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려요. 교전 과정에서 송유관이나 원유 선적 터미널 같은 것들 파괴되면 그것도 복구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리게 되는 거죠. 더 문제는요. 해운사들이 운행을 하려면 보험 증권이라는 게 필요한데 보험회사 입장에서 원유 수송선이 미사일 맞아봐요. 천문학적인 돈을 갚아줘야 되는데 당연히 보험료를 비싸게 올리게 되겠죠. 상황에 따라서는 보험 증권을 안 내줄 수도 있는 거죠. 이 봉쇄가 만약에 장기화가 된다면 배럴당 유가가 150달러 돌파하는 건 시간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에게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건 뭐 자기네들 문제인 거고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이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특히 요즘에 집 사느라 영끌하신 분들 많은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뭡니까? 아시다시피 기름 한 방울 안 내는 순도 100% 원유 수입국이잖아요. 당군 할아버지가 조금만 더 이렇게 더 잘 잡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항상 드네요. 심지어 전 세계 원유를 가장 많이 써오는 세계 4위 원유 수입국이에요. 그 중에 우리나라는 약 70% 정도를 중동에서 수입을 해요. 연간으로 치면 9천만 톤에서 1억 톤을 수입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협 두 군데가 만약에 막혀버린다면 한국 경제 콧구멍 두 개가 막히는 거죠. 이건 뭐 한국 경제에 지식된다고 해도 틀린 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유가가 폭등하게 되면 물가가 전방위적으로 오르게 될 건데 그러면 서민들이 힘들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리게 된다면 물가채 우주행을 하게 되는 거죠. 한국은행도 사실 현 상황이 외통수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거기다가 원유가 정말 많이 오르게 된다면 미 연준도 고금리를 지속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1,600원에서 1,700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정이긴 하지만 말이죠. 정부에서 외환 방어를 위해서 1분기에만 달러를 136억 2,800만 달러, 하나로 약 20조 원을 풀었어요. 아직 2분기는 9월 달에 발표가 나니까 알 수는 없지만 최소 1분기 이상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가정에서 상반기에만 외환보유고에서 40조 이상을 푼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원달러 1,500원 선 밑으로 낮춰놨는데 이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사람들은 돈을 안 쓰겠죠.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거고 기업들도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죠. 오래돼서 기억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1970년 1차, 2차 오일쇼크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당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있어요. 지난 역사를 봐도 한국 경제는 기름값이 많이 뛰면 많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대다수 제조업 공장들이 공장을 돌리면 돌릴수록 적자 보는 구조로 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가장 타격이 큰 쪽은 석유화학 쪽이에요. 석유화학 공장은 원유에서 추출한 나프타를 가져다가 플라스틱도 만들고 섬유도 만들고 반도체용 화학 소재도 만드는데 이런 거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심해진다는 거죠. 한때 한국 경제의 기둥과 같았던 철강, 자동차 같은 중후장대 분야는 어떻게 될까요? 철강 용광로 공장이랑 자동차 공장은 물먹는 하마처럼 전기를 많이 쓰잖아요. 유가가 오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이 돼요. 거기다가 물류비까지 크게 오르니까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가 되는 거죠. 해운사와 항공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업종은 전체 운영 비용의 30%가 기름값이에요. 유로 할증료가 폭등하게 되겠죠. 앞으로 우리가 후배들한테 나 때는 말이야 여름 휴가 때마다 동남아 여행 갔었다고 이런 말 하게 되는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여파가 어디로 밀려들까요? 이건 안 봐도 비디오죠.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거고, 그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오르겠죠. 영끌에서 집 사신 분들에게는 강제로 인생 난이도가 만렙을 찍는 거예요.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시멘트, 철근, 운송비용, 건자재 모든 이런 가격들이 폭등하게 되는데 건설사들이 이 모든 부담을 떠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집값이 로켓도 아니고 하늘 뚫고 있는데 내 집 상승이라는 로켓에다가 터보 엔진을 붙여주는 거예요. 내 집 마련의 꿈은 구름 위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한국은 이렇게 비상 상황인데 옆집 일본은 어떨까요? 역시 얘네들은 잔머리 하나는 천재인 것 같아요. 원래 일본도 90% 이상을 중동에서 원유를 사왔어요. 근데 얘네는 중동 정세가 심상치 않다고 느끼자마자 바로 미국산 원유 수입 비중을 3.8%에서 30%로 올려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일 간의 원유 공급 비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한테 가서 형님 전략류 비축하는데 미국 땅에서만 하면 공간만 많이 차지하고 나중에 팔아먹기도 힘들잖아요. 제가 형님을 대신 비축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본은 미국한테 경질유를 확보해서 저렴하게 나프타와 에틸린을 생산하고 에너지 안보를 다변화해서 일본 제조업의 안전지대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미국은 어떨까요? 아마 뒤에서 웃고 있을 겁니다. 미국은 원유를 하루에 무려 1360만 배럴 생산하는 원유 생산 공룡입니다. 원유가 없어지면 나라가 굶어 죽잖아요. 유럽이나 아시아가 어떡하겠어요? 미국 찾아가서 기름 좀 팔아달라고 이렇게 빌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요, 원유 및 정제품 수출량이 하루에 1,050만 배럴에서 1,300만 배럴이에요. 이미 사우디아라비아를 까마득하게 제치고 세계 1위의 원유 수출국 자리를 굳혔어요. 5월에는요, 미국산 원유 수출량만 하루에 560만 배럴을 넘어서며 역사상 최고를 갱신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유럽과 아시아로 향하던 카트라산 LNG 공급이 막혔잖아요. 이 공백을 누가 다 먹은지 아세요? 전 세계 LNG 수출의 성장세의 무려 93%를 미국 혼자 싹쓸이하고 있어요. 유럽과 아시아는 천연가스 가격이 하늘을 찌르는데
미국 국내 가스 가격은 내수 물량이 넘쳐나서 저렴하거든요. 미국 기업들이 자국 내에서 싸게 만들기 때문에 해외에 수출할 때 마진을 많이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적인 흑자를 누리고 있어요. 국제 상황은 그렇다 치더라도 당장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죠. 집값은 미친 듯이 뛰고 코스피는 박살이 나고 머리에 안개만 가득한데 요즘 경제학자들이 말한 대로 한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이 터지기라도 하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은 살아남아야 되겠죠.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공포를 느끼고 남들이 공포에 뜰 때 탐욕을 부려라. 이렇게 말했던 워렌 버핏의 그 조언을 기억하시나요? 워렌 버핏은 남들이 다 공포를 느끼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앞서서 실탄을 마련해서 3가지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 놨어요. 정말 체계적이죠. 이렇게 해야지만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경제 기사만 보시지 마시고 세계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본질을 봐야 되는 거예요. 버핏의 포트폴리오 핵심은 첫 번째로는 미국 본토 셰일 및 에너지 독점 기업이고요. 두 번째는 독점적인 현금 창출 기업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가격을 전가하는 기업이에요. 버핏의 버커션이 이미 옥시덴탈 지분의 28%가량을 확보했어요. 옥시덴탈은 미국 최대 올 매장지인 퍼미안 분지의 지배자예요. 중동 바닷길이 막히든 해협이 봉쇄되든 미국 본토 육상에서 석유를 폴리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사실상 제로예요. 유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돈을 천문학적으로 보는 구조라는 거죠. 두 번째는 쉐브론입니다. 버핏의 포트폴리오에서 에너지 기업으로는 옥시덴탈 다음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중동의 해상로가 차단이 되면서 미국산 원유와 LNG 수출 물동량이 많아지게 되니까 직접적으로 수혜를 독식하고 있어요. 30년 넘게 배당을 올려온 배당왕 기업이기도 합니다. 버핏이 이 부분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알파벳입니다. 기술주를 멀리하던 버핏이 애플 이후로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들이면서 포트폴리오의 상위권에 새롭게 등반시킨 종목이에요. 제조업은 인플레이션이나 유가가 오르면 원자재 상승 폭탄을 맞잖아요. 근데 구글은요, 공장이 없으니까 유가가 상승하는데 타격이 덜하겠죠. 그러니까 유가가 오른다 해서 전 세계인들이 구글 검색을 안 할 수도 없고 제미나이 안 쓸 수도 없잖아요. 유튜브도 봐야 되고요. 이미 디지털 영토를 독점했기 때문에 돈을 미친 듯이 벌어들인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코카콜라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입니다. 버핏의 평생 동반자이자 가격 결정력의 대명사 기업들이죠. 고유가로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아도 코카콜라는 음료수 가격을 살짝 올리면 그만이고요. 물가가 오를수록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결제 수수료 수입은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인플레이션의 고통을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할 수 있는 경제적인 해자를 갖춘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럼 워렌 버핏의 전략을 보면서 우리도 현명하게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먼저 공포에 질려서 패닉셀링 한 후에 현금을 0%로 만들면 안 돼요. 우리는 일정 비중의 현금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고요. 시장의 폭락을 기다리는 게 현명하죠. 미국의 우량 주식의 주가가 떨어지면 잽싸게 사는 거예요. 요즘 에너지 투자 많이 하시던데요. 특히 선물로 원유랑 금 사는 거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버핏처럼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데 시장의 원리를 알면 레버리지가 이게 정말 선물 시장이 역대급으로 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안 해요. 선물 시장을 잘 설명하려면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설명은 나중에 제가 해드릴 거고 오늘은 스킵할게요. 비트코인은 사실 저도 잘 몰라서 전문가들 이야기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원자재 투자보다는 현금을 많이 버는 석유나 에너지 기업 사는 것들이 더 안전하다고 봐요. 쉐브론은 배당을 3.6에서 4%나 주기 때문에 배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장기 보유하기 적합한 기업입니다. 옥시덴탈은 지금까지는 장기적인 우상용 주식이 아니라서 저도 사실 추천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버핏의 관점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옥시덴탈이 무리하게 인수를 많이 해서 빚이 많았거든요. 지금의 CEO가 공격적으로 빚을 갚고 있어요. 요즘 자사주를 많이 매입하는 걸 보니까 돈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버핏은 향후에 이 주식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버핏은 이 장기화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버핏이 판단이 오른다면 꽤 메리트가 있는 주식이라는 거죠. 지금 이 주식이 한 주당 $57 정도가 되는데 버핏은 51에서 $54 선에서 집중 매수했거든요. 만약에 조정장이 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주식이 $54까지 떨어지면 저는 충분히 살 매력이 있는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는 시기에 제조업, 특히 하청업체들, 이런 회사들 주식 사는 거 비추해요. 경제위기가 가속이 되면 가격 결정력이 있고 경제적인 해자가 있는 전 세계 1등 기업을 보유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기업들이요. 특히 고금리, 고물가에 취약한 채권, 리츠 같은 데다가 자산 비중을 많이 가져가게 되면 손해보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들어요.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코카콜라나 월마트 같이 경기 방어를 하는 미국의 우량 주식을 보유하는 게 더 안정적일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조언은 드리지만 투자는 결국 본인의 판단에 따라하는 것을 명심하세요. 한 가지 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매일 바뀌는 경제기사에 마음을 쏟지 마시고요. 기업의 가치를 보시고 미국 우량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우량 기업의 주가는 반드시 기업의 가치만큼 오른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